안녕하세요. 사내들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2편 낭독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년 휴가가 빨리 흘러갔다. 지난번 알리사와 나눈 이야기에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던 내 신념은 잠시도 누그러지는 일이 없었다. 일찍부터 예정하고 있던 대로 일요일마다 알리사에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밖의 날은 다만 아벨을 만날 뿐 친구들과 떨어져서 나는 알리사만을 생각하며 해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 속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알리사가 그 책 속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위주로 그녀에게 필요한 참고표를 잔뜩 적어 넣었다. 그녀의 편지는 여전히 나를 불안스럽게 하는 점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 편지에 대해 비교적 규칙적으로 답장을 보내왔지만 나를 따라오는 그녀의 정열에는 자기 마음이 이끌려서라기보다 내 공부를 격려하는 염려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평가도 논의도 비평도 나에게는 사상을 표현하려는 데 지나지 않건만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그녀 자신의 생각을 숨겼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장난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해 보았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나는 내 편지 속에 불안의 기미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섣달이 저물어갈 무렵 아벨과 나는 르아브르로 떠났다. 나는 프랑티의 이모 댁에 머물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모는 집에 안 계셨다. 내가 내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하인이 와서 이모가 객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모는 내 건강이라든가 집의 소식이라든가 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대강 물은 다음 이어서 여전히 친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넌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풍구지마르에선 만족스러웠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되었지? 나는 이모의 어설픈 친절을 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상냥한 말씨로 말했다 하더라도 거칠다고 느껴질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간단히 직선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나에게는 가슴 아팠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어조가 퍽 솔직했을 뿐 아니라 육친의 정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으리라. 아무튼 처음엔 나도 조금 말대답을 해보았다. 하지만 올봄에 약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이모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도 생각난다. 누구나 처음엔 그래 보는 거야. 이모는 내 한 손을 잡고 그것을 당신 손 안에 감동적으로 꼭 쥐면서 말씀을 이으셨다. 게다가 내 공부나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혼하려면 아직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내 생각이다만 너무 오랜 기간의 약혼이란 좋지 않아. 그 사이에 젊은 처녀는 지쳐버려. 때론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하나 약혼한 것을 받게 할 일 필요는 있어. 그렇게 해두면 이제부터 그 처녀에게 손을 뻗칠 필요가 없다는 걸 남에게 이해시킬 순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해두면 너희들의 편지 왕래나 교제가 떳떳해지지. 게다가 또 딴 사람이 청혼해 오면 말이다. 그런 일도 있을 법 하잖니? 이모는 그럴듯한 미소를 짓고 빗대어 말씀하셨다. 그럴 땐 점잖게 아니 그러실 것까지 없게 되었어요 하고 대답할 수도 있지. 줄리에트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걸 너도 알고 있지? 올겨울에 그 애도 꽤 남의 눈을 끌었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 애도 그런 뜻의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젊은 사내 측에서는 기다리겠다는 거야. 사실 이미 젊은 사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좋은 배필감이면 틀림없어. 아주 착실한 사람이야. 너도 내일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우리 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올 테니까. 내 생각은 어떤지 만나고 나서 나한테 의견을 좀 들려주렴. 하지만 이모님,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건 헛수고 하는 게 아닐까요? 줄리에트가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것이 아벨이라고 불쑥 말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하면서 말했다. 이모는 의심스러운 듯 입을 삐죽 내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되물었다. 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넌. 그러면 그렇다고 그 애가 왜 나에게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알겠죠. 줄리에트는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문제는 줄리에트가 아니지. 알리샤도 상냥하고 좋은 애야. 그래, 했니? 그 애한테 선언을 했어? 내 경우에는 당치 않게 야박스러운 말처럼 생각되는 이 선언이란 말에 화가 치밀었으나 정면으로 질문을 받은 데다 거짓말을 꾸며대지 못하는 성격이라 나는 얼버무려 대답했다. 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애는 뭐라고 하더냐?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대답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내키지 않은 어조로 머뭇거리며 말했다. 약혼하는 건 싫다고 했어요. 옳지, 그야 그렇겠지. 이모는 외쳤다. 이모님,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요. 나는 말을 막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 애로서는 있을 법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너보다 조리 있으니까. 그때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아마 이런 물음 때문에 흥분되었던 모양이다. 내 가슴은 갑자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린이처럼 나는 이 친절한 이모의 무릎 위에 이마를 파묻고 흐느끼어 울며 말했다. 이모님, 그렇지 않아요. 이모님은 모르세요. 알리사는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쩐다는 거지? 내가 이젠 싫다는 거냐? 이모는 대단히 상냥한 동정어린 말투로 말씀하면서 그 손으로 내 이마를 받쳐 올렸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서글프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애가 널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좀 더 분명히 설명해 줘야 이모가 알 수 있지 않겠니? 나는 쉽게 끌려들어 버린 자신의 약한 마음이 부끄럽고 슬프게 생각되었다. 이모는 내 모호한 태도의 이유를 끝내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알리사가 거절한 이면에 어떤 분명한 동기가 숨어 있다면 이모가 조용히 알리사에게 물어봄으로써 어쩌면 그것을 나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윽고 이모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예, 알리사가 내일 아침 우리 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러 올 테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곧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걸 점심때 너에게 알려주마. 그러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걸 알게 되겠지. 나는 비콜랭 외삼촌 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줄리에트는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몸이 편치 않아서인지 사람이 달라 보였다. 그녀의 눈초리는 표독스럽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전보다 더욱 그 언니와 다른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날 밤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나도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외삼촌도 피곤하신 모양이기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돌아왔다. 프랑티의 이모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해마다 많은 아이들과 친척, 친구들을 모았다. 그것은 안 마루에 세워져 있었다. 그 마루는 문간방과 객실의 면에 있었고 또 찬장을 들여놓은 온실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방의 유리문이 거기서 보였다. 아직 트리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인 아침, 즉 내가 도착한 이튿날 알리사는 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부터 여러 가지 장식품이며 초롱, 과일, 과자, 장난감 등을 나뭇가지에 다는 일을 거들어 주려고 왔다. 나도 그녀 곁에서 이 일을 거둔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싶었으나 이모로 하여금 그녀와 이야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알리사를 만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아침 한나절 불안을 잊으려고 애썼다. 나는 줄리에트를 만나려고 우선 외삼촌 댁으로 갔다. 가보니 아벨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곧장 거기서 나와 점심때까지 부두와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런 바보! 내가 돌아오자 이모가 외쳤다. 머뭇거릴 것 없잖니? 내 이야기엔 도무지 이치에 맞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 난 뭉그적거리거나 하진 않았어. 일에 지친 애쉬버튼을 바람 좀 쐬라고 내보내고 나서 알리사와 단둘이 있게 되자 대뜸 왜 지난 여름에 약혼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 알리사가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그 애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동생보다 먼저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더라. 너도 솔직히 물어봤다라면 알리사는 나한테 얘기한 대로 너한테도 대답했을 거다. 속으로 끙끙 앓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야. 그렇지 않니? 얘야, 솔직한 것처럼 좋은 일은 없단다. 게다가 알리사는 아버지와 헤어질 수도 없다고 하더라. 아, 우린 참 많은 이야기를 했단다. 그앤 참 지각이 있어. 그리고 또 자기가 너한테 어울리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다는 말도 하더라. 너보다 나이 많은 게 걱정이라고. 차라리 줄리엣만한 나이의 여자가 좋지 않겠냐고. 이모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벌써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게 중대한 것은 단 하나, 알리사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생 쪽엔 아벨이 있지 않은가. 엉뚱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그 녀석이 바로 알아맞혔어. 그는 자기 말 맞다나 한 번에 두 쌍의 결혼을 성립시키려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단순한 계시가 마음에 불러일으킨 동료를 이모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다행히 이모는 자연스러운 기쁨만을 보았고 이것이 이모의 마음에 들었다. 자기의 덕택인 것 같아서 이모는 더욱 기쁘게 생각했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구실을 만들어 이모 곁을 물러나 아벨을 만나러 급히 달려갔다. 어때? 내가 말한 그대로지? 내 기쁨을 알리자 그는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예, 오늘 아침에 줄리엣과 나눈 이야기는 거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좋아. 하긴 둘이서 네 이야기만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줄리엣가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기에 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동요시키거나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흥분시키거나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이제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말이 난 거나 다름없군. 난 단장과 모자를 얼른 가지고 올게. 네가 비콜링 댁 문간까지만 따라와.
아, 나에겐 오늘 밤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행복에 겨워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네 사람의 약혼자들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애슈버튼 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것이고 프랑티의 아주머니는 그만 지쳐서 나른해지시겠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고 어린아이들과 친척들이며 친구들이 그 둘레에 모여든 것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였다. 아벨과 헤어지고 나서 걱정과 조바심으로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던 나는 기다림에 지친 마음으로 생타 드레스 절벽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 내가 프랑티의 이모댁에 돌아왔을 때는 다행히도 축제가 이미 시작된 다음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곧 알리사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나를 몹시 기다린 모양으로 곧장 나에게로 왔다. 그녀는 화려한 윗옷에 오목하게 팬 목덜미에 낡고 조그마한 자수정 십자가를 걸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어머니를 추억하여 준 것이었지만 아직 한 번도 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긴장되어 있는 얼굴과 괴로운 듯한 표정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 이렇게 늦었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녀는 괴로움에 찬 다급한 말투로 물었다. 절벽 있는 데까지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런데 어디 아파? 알리사, 왜 그래? 알리사는 얼마 동안 내 앞에서 당황한 빛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 있었다. 나는 몹시 불안해져 물어볼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기려는 듯이 손을 내 목에다가 걸었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다시 아래로 내려지고 말았다. 이젠 짬이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는 내 눈에 눈물이 넘치는 것을 보자 보잘것없는 핑계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위로할 거라 생각했는지 내가 눈짓으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저 골치가 조금 아팠을 뿐이야. 어린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여기까지 숨 좀 돌리려고 왔어. 그만 아이들 있는 데로 가봐야지. 그녀는 급히 내 곁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나와 그녀 사이를 떼어놓고 말았다. 나는 응접실로 들어가서 그녀를 다시 만나리라 생각했다. 거실 저쪽 구석에서 그녀가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놀아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곁을 지나다가는 아무래도 붙잡힐 것만 같았다. 예의라든가 잡담이라든가 이런 일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어떻게 하든 벽을 따라 몸을 살금살금 피해간다면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정원으로 나가는 커다란 유리문 앞을 지날 때였다.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문간 뒤에 숨어서 커튼으로 몸을 살짝 감싼 줄리에트가 거기 있었다. 온실 쪽으로 가요. 얘기할 게 있어요. 오빠는 오빠대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급히 말하고 문을 살짝 열고 그녀는 정원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무슨 영문일까? 나는 아벨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다. 도대체 아벨은 무슨 짓을 했을까? 현관 쪽으로 되돌아가서 나는 줄리에트가 기다리고 있는 온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새빨갛게 단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깨를 가까이 대고 있기 때문인지 찌푸린 눈썹은 그녀의 눈초리에 날카롭고 괴로운 듯한 인상을 주었다. 눈은 열이라도 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목소리까지 거칠어 여느 때와는 어딘가 다르게 생각되었다. 일종의 분노가 그녀를 흥분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당황해버렸다.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언니가 뭐라고 해요? 두 한마디 했을 뿐이야. 내가 늦게 들어와서. 언니가 나를 자기보다 먼저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응. 줄리에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언니가 날 누구와 결혼시키려는지 아세요? 나는 대답을 않고 잠자코 있었다. 오빠하고요. 그녀는 외치듯이 말했다. 저런 바보. 그렇겠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승리감이 한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불쑥 일어섰다기보다는 몸을 뒤로 쏙 뺐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줄리에트는 뜰로 향한 문을 열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내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관자놀이에 혈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이러한 내 산란한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런 마음과 대항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벨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만이 이 자매들 사이의 묘한 이야기의 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동요를 알아채지나 않을까 싶어 나는 응접실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정원 공기가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한동안 거기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데 바다로부터 밀려온 안개가 거리에 자욱히 끼어 있었다. 나무엔 잎사귀마저 없고 하늘과 땅은 끝없이 쓸쓸하고 처량해 보였다.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모인 어린아이들의 합창소리였다. 나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응접실도 문간방도 문이 열려 있었다. 응접실은 텅 비어 있었는데 이모가 줄리에트와 피아노 뒤에 몸을 가린 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문간방에는 장식해 놓은 트리를 둘러싸고 손님들이 붐볐다. 등불과 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때 방문에 기대어 서 있는 아벨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모양이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저기의 참모습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는 그가 있는 쪽으로 갔다. 이 바보 자식. 줄리에트가 좋아하는 건 너였어. 그래.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줄 수도 없었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말할 수 없었지. 그렇지. 너 혼자선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을 게다. 그는 내 팔을 거치게 잡아 흔들었다. 악문 이 사이에서 그의 목소리는 헐떡거렸다. 아벨, 부탁이다. 나는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이에도 아벨은 성큼성큼 나를 끌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경과를 얘기해 줄 수 없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힘차게 끌어당겨 내 어깨 위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용서해다오. 나도 바보였어. 그리고 네가 몰랐듯이 나도 전혀 몰랐어. 그는 울고 나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모양이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다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경과를 이야기하라고? 그런 일을 새삼스럽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한테도 말했지만 오늘 아침 줄리에트는 유별나게 예쁘고 싱싱해 보이더군.
그걸 나는 나 때문이지만 알고 있었지. 알고 보니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한 까닭이었어. 그때는 그런 줄 몰랐니? 몰랐지. 분명히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사소한 일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 오해가 아니란 건 확실해? 오해? 그녀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장님이지 뭐야. 그래서 알리샤가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 알리샤는 동생의 비밀을 알게 되자 몸을 빼려고 했던 거야. 어때? 그렇게 알기 어려울 것도 없지. 나는 줄리엣을 만나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그래, 몇 마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하라는 걸 먼저 알아채고는 그녀는 우리가 앉아있던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를 서너 번 되풀이했어. 그것은 마치 전혀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의 말투인 것 같았어. 아, 농담은 제발 그만해라. 왜? 나도 그야 어리석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줄리에트는 벼랑간 알리사의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격한 말이 튀어나오는 걸 내 귀로 듣고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녀를 한 번 더 보려고 했지. 한데 얼마 있다가 나온 건 알리샤야. 알리샤는 모자를 쓴 채였어. 나를 보자 잠깐 당황한 빛을 띠더니 내 곁을 빠르게 지나치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이뿐이야. 줄리엣트는 다시 못 봤니? 아벨은 조금 머뭇거렸다. 봤지. 알리샤가 나간 뒤에 방문을 열었어. 줄리엣트는 벽난로 앞에서 팔꿈치를 대리석 위에 세우고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 혼자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내가 들어온 걸 알자 줄리엣트는 돌아보지도 않고 발로 마루를 구르면서 아, 좀 내버려둬요 하고 소리치더군. 그 말투가 어찌나 매몰찬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버렸지. 이게 전부야. 이제부터는 어떡하냐? 아, 다 털어놨더니 기분은 나아졌다. 이제부턴 어떻게 하냐고? 글쎄, 내가 줄리엣의 상사병을 고쳐줘야 할 판이다. 내 판단이 틀림없다면 알리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널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꽤 오랫동안 잠자코 걸었다. 이윽고 아벨이 말했다. 돌아가자. 손님들도 이젠 다 갔을 거야. 아버지가 날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응접실은 과연 텅 비어 있었다. 문간방에 장식되었던 것들도 다 치워지고 불도 거의 꺼져 있는 트리 곁에 이모와 두 아이들, 비콜랭 외삼촌, 애슈버튼, 목사, 외사촌 누이들, 그리고 어지간히 얼뛴 한 인물이 함께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까 그 인물이 이모와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때까지 이 사람이 줄리엣가 말한 구원자인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어 보이나 얼굴빛이 붉고 머리도 거의 대머리가 되어 있는 계급도 환경도 태생도 다른 이 인물은 우리들 틈에 끼어 스스로도 낯선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린 현관에는 이미 등불도 꺼져 있었다. 아벨과 나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이때 무서운 예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멈춰! 아벨이 내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그때 그 낯선 남자가 줄리엣 곁으로 가서 그녀가 바라보지도 않고 힘없이 내민 그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내 마음은 어두워졌다. 아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아직 잘 모르는,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것처럼 중얼거렸다. 별거 아니야. 줄리에트가 언니와 결혼 제값을 올리려고 하는 짓일 거야. 줄리에트는 언니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는 서먹서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삼촌이 와서 애슈버튼과 이모에게 둘러싸인 줄리에트에게 키스를 했다. 나는 앞으로 나갔다. 알리샤는 나를 보자 뛰어와 몸을 떨면서 말했다. 제롬, 이럴 수가 없어. 저 애는 저분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아. 오늘 아침에도 저 애는 그렇게 말했어. 말려줘, 제롬. 아, 저 애가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리샤는 내 어깨에 매달려 몹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슬프게 호소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걸어도 조금도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떠들썩 하는 소리. 우리는 황급히 그리로 뛰어갔다. 줄리에트는 정신을 잃고 이모 팔에 쓰러져 있었다. 흩어진 머리카락이 무섭게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뒤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그녀의 몸이 가끔 튕기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봐 이것은 흔히 있는 기절은 아닌 것 같이 보였다.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모는 높은 음성으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비콜레 외삼촌을 진정시키려 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신경 발작입니다. 테시에르 씨, 저를 좀 거들어 주세요. 힘이 세시니까. 이 애를 제 방으로 데려갑시다. 제 침대로. 제 침대에 눕히면? 이모는 그의 맏아들 쪽으로 몸을 굽히고 귀갯말을 속삭였다. 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 의사를 부르러 가는 모양이었다. 이모와 그 사내는 두 사람의 팔에 안겨 늘어져 있는 줄리에트의 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서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다. 알리사는 동생 발목을 들어 다정히 꼭 껴안고 있었다. 아벨은 고개를 받쳐들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리에트의 머리는 뒤로 축 늘어지리라. 나는 아벨이 몸을 굽히고 줄리에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며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방문 앞까지 와서 나는 멈춰섰다. 줄리에트는 침대 위에 눕혀졌다. 알리사가 테시에르와 아벨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있었으나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알리사는 두 사람을 문 있는 데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면서 동생을 이대로 쉬게 해달라고 곁에는 프랑티의 이모와 자기만이 남아있을 테니 동생이 안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아벨은 내 팔을 잡더니 밖으로 나를 끌어냈다. 어둠 속을 우리는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기운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알리사와의 사랑뿐으로 나는 이 사랑에 매달려서 내 연인에게서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기대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이튿날 알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자 이모는 나를 말리며 지금 막 받았다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줄리에트의 심한 흥분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의한 몰약 덕분으로 오늘 아침에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 5일 동안 제롬한테는 제발 오지 말아 달라고 말해 주세요. 줄리에트는 제롬의 발소리며 목소리만 듣고도 곧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지금 줄리에트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줄리에트의 병사로 봐 저는 이대로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출발할 때까지 제롬을 만나지 못하면 후에 편지를 보낼 것이니 이 뜻을 전해 주십시오. 와서는 안 된다는 문병사절을 당한 것은 나 혼자뿐이었다. 다른 사람은 누구나 비콜랭댁 소인종을 누르는 것이 허락되었다. 더구나 바로 이날 아침에도 이모는 문병을 갈 생각이었다. 내 발소리가 가장 걱정거리라고? 이 무슨 구차한 핑계인가? 그렇다면 좋다. 좋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알리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쓰라린 일이었다. 그러나 나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녀가 동생의 병세를 내 탓으로 여기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흥분되어 있는 알리사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나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참기가 편하고 좋았다. 다만 나는 아벨만이라도 만나고 싶었다. 아벨의 집을 찾아가니 하녀가 나에게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내주었다. 자네가 걱정하면 안 되겠기에 이 짧은 편지를 써놓는다. 르아브르에서 줄리에트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 어젯밤 너와 헤어지고 나서 이내 사우샘퍼턴행 배를 타기로 했다. 런던에 있는 S의 집에서 이 휴가가 끝나기를 기다릴 생각이다. 학교에서 만나기로 하자.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여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나도 괴로움만 가득한 이 체류를 더 이상 계속할 기분도 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파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나는 신을 향해 모든 참된 위안, 모든 은총, 모든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내 시선을 보냈다. 나는 내 괴로움을 주님 앞에 바쳤으며 알리사도 또한 그녀가 숨을 곳을 주님에게 찾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알리사에게서 오는 편지와 내가 보내는 편지 외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사색과 연구에 긴 세월이 지나갔다. 나는 알리사의 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해 두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는 잘 생각나지 않는 어렴풋한 내 추억을 이들 편지를 더듬으며 말하고자 한다. 르아브르의 소식은 처음엔 단지 이모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모의 편지를 통해 나는 며칠 동안 줄리에트의 병세가 심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무척이나 근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출발한 지 12이틀 만에 비로소 알리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좀 더 속히 편지 보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줘. 가엾은 줄리에트의 병세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 내가 떠난 후부터 나는 줄곧 동생 곁에 붙어 있어. 우리 소식을 알려주라고 고모님께 부탁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해주셨겠지? 사흘 전부터 줄리에트의 병세가 좋아졌다는 것을 너도 들었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은 되지 않아. 지금까지 나는 로베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도 내 뒤를 따라 며칠 후에 파리로 돌아와서 그 자매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자매들의 동생이니만큼 나는 내 성질이 허락하는 한 그를 보살펴 주었다. 그가 입학한 농업학교가 쉴 때마다 나는 그를 돌보았고 그의 기본을 풀어주느라고 마음을 쓰곤 했다. 알리사나 이모에게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를 통해서였다. 에두아르 테시에르는 열심히 줄리에트의 병문안을 왔으나 로베르가 르아브르를 떠날 때까지 줄리에트는 테시에르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또 내가 떠나오고 나서부터는 언니에게조차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완고한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나는 이모를 통해 줄리엣의 약혼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알리사는 나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파혼하기를 바라는 데 반해 줄리엣 자신은 되도록 빨리 정식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결심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충고와 명령, 그리고 간절한 탄원도 모두 헛되이 부서지고 이 결심은 줄리엣 머리에 빗장을 내려 그녀의 눈을 굳게 닫게 하고 그녀를 침묵 속에 깊이 밀폐시켜 버렸다. 시간은 흘러갔다. 나도 특별히 전할 이야기도 없었지만 알리사로부터도 짤막한 편지밖에는 오지를 않았다. 겨울철의 깊은 안개가 내 몸을 에워싸고 있었다. 학업의 등불도 사랑과 신앙의 모든 열정도 내 마음의 어둠과 추위를 거두어 줄 수는 없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다시 돌아온 봄날 아침, 마침 그 무렵 르아브르를 떠나 있던 이모에게 알리사가 보낸 편지를 이모가 나한테로 다시 보냈다. 그 편지 속에서 이 이야기의 경위를 밝혀주는 대목만을 여기에 베껴 본다. 말 잘 듣는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고모님께서 권하시는 대로 저는 테시에르 씨를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른은 아주 빈틈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결혼이 제가 처음 걱정한 것처럼 불쾌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줄리엣트는 그 어른을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은 일주일 또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충분히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사정도 잘 알고 계시며 인내로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줄리엣트에게 반해 버리신 것입니다. 제롬이 그렇게 동생을 돌봐주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저는 제롬이 그를 오직 책임감에서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베르와 제롬의 성격은 서로 닮은 점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어쩌면 저를 생각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롬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생각이지요. 다 큰 조카들이 하는 말이라고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 덕분에 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줄리엣의 결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모님, 친절하신 충고가 얼마나 제 마음을 달래주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제가 불행하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줄리엣들을 휩싸아온 고통스러운 시련은 이제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으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풀이해 읽었던 성경의 말씀, 사람을 믿는 자는 불행하도다 의 뜻을 이제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찾아내기 훨씬 전에 그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롬이 아직 12살이 채 못되고 제가 꼭 14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때 제롬이 보내준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에서였습니다. 그 무렵 제 눈에도 퍽 곱게 느껴졌던 꽃다발과 함께 보낸 카드에 코르네오가 주석을 붙인 식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능가하는 마력이기에 오늘 이 몸을 주님 곁으로 끌어올리느뇨.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기대어 찾는 자는 불행하여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보다는 예레미야서의 그 간결한 한 구절을 더욱 좋아합니다. 제롬은 그때 이 시에 그리 마음을 쓰지 않고 카드를 골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롬의 그 편지를 놓고 생각해보면 오늘날 제롬이 생각하는 것과 제 생각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주님 가까이 있게 해주신 것을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모님의 충고를 명심하여 저는 제롬에게 그전처럼 긴 편지를 써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롬의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롬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아 편지로 못하는 것을 여기에다 쏟아 놓고 있구나 하고 고모님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써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만 펜을 놓습니다. 이런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가. 이모의 주제넘는 참견, 알리사가 넌지시 비치는 이모와의 이야기, 나에 대한 알리사의 침묵의 원인이 된 그 이야기란 대체 무엇일까? 동시에 일부러 나에게 알리려고 생각해낸 이모의 쓸데없는 친절을 나는 진심으로 저주스럽게 생각했다. 이제까지 알리사의 침묵을 쓰라린 마음으로 참고 있었는데 그 알리사가 나에게 써보지 않은 일을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써보내고 있었다. 차라리 그런 일은 알지 못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나는 화가 났다. 알리사는 두 사람만의 세세한 비밀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모에게 이야기하다니. 게다가 그 천연덕스러운 말투, 그 침착한 태도, 그 새침한 모습, 그 시원스러운 필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편지는 너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빼고는 무엇 하나 널 화나게 할 만한 것이라고는 없잖니? 아벨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천성적인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날의 말벗이 될 수가 있었다. 나 자신이 쓸쓸할 때는 마음이 약해져 동정을 받아 울고 싶어지는 기분에서 그를 의지했고 또 난처한 경우에도 언제나 그의 조언을 믿고 그를 의지했다. 분하고 원통한 사흘밤이 지나갔다. 그런 기분을 나는 나흘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를 이 친구가 알아내 주었다. 그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게 되자 내 기분도 점차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줄리엣과 테시에르 두 사람은 사랑의 불길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잔 말이야. 그 사랑의 불길이 어떤 것인지는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테시에르 선생은 그 불길 속에 날아들어 몸을 태우기에 알맞은 나비격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이야긴 그만두고 나머지 문제로 넘어가자. 그의 농담에 기분이 상해 나는 말했다. 나머지 문제라고? 나머지 문제야 모두 너와 관계되는 이야기 아니니? 애절한데 불쌍해. 한 줄 한 구절마다 널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있단 말이야. 편지를 온통 너한테 보내기 위해서 썼다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니? 이모가 그걸 너한테로 돌려보낸 것도 말하자면 진짜로 받을 사람에게 보낸 데 지나지 않아. 네가 없으니까 알리사는 하는 수 없이 사람 좋은 이모한테를 편지를 써보낸 거란 말이야. 이모한테 그 19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이 났으니 말이지. 알리사는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모두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2주일 이내에 알리사한테서 이와 똑같은 긴, 기탄 없는, 기분 좋은 편지를 받지 못한다면 너도 어지간히 수완 없는 녀석일 수밖에. 그런 편지가 올 것 같지 않은데 보살필 생각이니. 오느냐 안 오느냐는 너에게 달렸지 내 의견을 듣겠니? 이제부터는 한동안 너희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나 또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비치지 말란 말이다.
동생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알리사는 그 일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동생을 몹시 생각하는 알리사의 마음을 이용하란 말이야. 너도 어차피 그 바보를 보살필 생각이니까 저 로베르에 대한 건 넌지시 써 보내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알리사의 머리를 위로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중 일은 자연히 잘 될 거야. 아, 그녀에게 내가 쓴다면 알리사를 사랑할 자격이 내겐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아벨의 권유를 따랐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알리사의 편지가 열을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줄리에트의 행복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어도 아무튼 그녀의 처신이 결정될 때까지는 알리사로부터 참된 기쁨, 가슴을 확 털어놓고 말하는 기분을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줄리에트에 대해 보내오는 알리사의 소식은 점점 좋아졌다. 그녀의 결혼식은 7월에 거행된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은 아벨도 나도 학교 때문에 둘 다 못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써왔다. 그녀가 우리 둘은 시계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험을 구실삼아 우리는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결혼식이 있은 뒤 2주일쯤 지나서 알리사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운 제롬, 어제 우연히 제롬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라신의 시집을 펼쳐보다가 어느덧 10년 가까운 동안 내 성서 속에 꽂혀있는 제롬이 보내준 낡고 조그마한 성당 카드의 구절을 그곳에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세상을 얼마나 능가하는 마력이기에 오늘 이 몸을 주님 곁으로 끌어올리느뇨.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기대어 찾는 자는 불행하여라. 나는 이것이 코르네유의 주석시에서 뽑은 것인 줄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으로도 생각지 않았지. 한데 그 정신에 관한 네 번째 노래를 읽는 동안에 벌써 너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식구를 찾아냈어. 책 여백에 분명히 써놓은 첫 글자로 보아 벌써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아. 다만 베끼고 싶었기에 여기 또 한 번 써보는 거야. 내가 먼저 찾아냈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은 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을 때 나는 잠시 당황했어. 하지만 그러한 구차한 생각도 네가 그 식구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기쁨 앞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지. 베끼면서도 너와 함께 그것을 다시 읽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 불멸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져 우리를 가르치기를 사람의 아들아 그대들 마음에 맺는 열매가 그 무엇이뇨 허망한 마음을 가진 이들아 잘못되어 그 맥박치는 맑은 핏줄기도 헛되이 언제나 오직 그 손에 얹는 것은 배불리는 빵이 아니고 더욱더 굶주림을 갖게 하는 그림자뿐임을 아느뇨 모르느뇨. 이제 내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이 빵은 천사의 양식이로다. 주님께서 밀 이삭으로 손수 만드신 향기 높은 이 빵이야말로 그대가 아는 세상 사람들의 식탁엔 결코 오르지 못하는 것이로다. 내게로 오는 자에게 주리로다. 오라 살려 하거든. 잡으라 먹으라 그리하여 살지어다. 얽매인 이들도 다행히 너희의 굴레 밑에서 평화를 찾으리라. 결코 마를 리 없는 그 신선한 샘물에 몸을 기울여 목을 축이라. 누구나 이 물에 와서 목을 축이라.
이 물은 모든 사람을 부르건만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진흙구렁의 더러운 샘을 찾고 거짓이 고인 물을 찾아 뛰어다니누나. 그리하여 생명의 물은 달아나고 손에 남는 일도 없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냐 제롬.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냐. 너도 이 시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나는 이제 그것을 암송할 수 있게끔 되었지. 아무리 되풀이에 읊어도 싫지가 않아. 지금 내가 쓸쓸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읊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 내가 읊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뿐이야.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의 소식은 언제나 좋은 일투성이지.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바이언과 비아리츠 등지에 간 줄리에트가 얼마나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는지는 벌써 알고 있겠지. 지금 몽세라에서 줄리에트가 보내온 감격에 찬 편지를 받았어. 에드와르 씨가 포도 수확 준비를 하기 위해 9월까지는 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서 앞으로 열흘쯤 맘 놓고 묵을 작정이래. 일주일 동안이나 아버지와 나는 퐁그즈마리에 있어. 애슈버튼 씨도 내일 여기 올 테고 나흘쯤 있으면 로베르도 온다는군. 가엾은 그 아이가 시험에 실패한 것은 알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시험관이 묘한 문제를 내서 당황한 모양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내 편지도 있었고 보면 로베르의 준비가 모자랐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다만 시험관이 그따위 짓을 해서 아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 정원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데 집안은 아주 텅 빈 것 같아. 올해는 오지 말라고 내가 부탁한 까닭을 알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좋을성 싶어. 나는 매일 혼자서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그야 나로서는 너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쓰라린 노릇이지만 때때로 나를 잊고 너를 찾는 일이 있어. 책을 읽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 보면 거기에 네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그야 나로서도 너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쓰라린 노릇이지만 때때로 나를 잊고 너를 찾는 일이 있어. 책을 읽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 보면 거기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다시 편지를 계속하겠어. 벌써 밤이야. 모두 자러 가고 열어놓은 창 앞에서 나 홀로 편지를 쓰느라고 이렇게 앉아있어. 정원은 아주 좋은 냄새로 가득 차 있고 바람은 따뜻해. 우리들이 아직 어렸을 시절 무엇인가 퍽 고운 것을 보면 곧 하느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던 일 너도 생각나? 이 저녁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 이런 아름다운 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갑자기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싶었어. 그랬더니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스스럼 없이 들어. 내 생각이 아마 너에게 통했나 봐. 옳지, 이제 생각나는군. 편지의 곧잘 태생이 좋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찬타는 항상 감사를 동반한다고 했지. 아직도 쓰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있어. 나는 줄리에트가 써보낸 저 아름답게 반짝이는 나라를 꿈꾸고 있어. 나는 또 다른 더욱 넓고 더욱 빛나고 더욱 쓸쓸한 나라들을 생각해. 언젠가는 어떻게 하든 어딘지도 모를 이상스러운 신비의 나라를 단둘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신념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흐느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었는가는 아마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그 후에도 몇 통의 편지가 또 왔다.
알리사는 내가 퐁그즈마리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었다.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기를 몹시 바라면서도 알리사는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슬퍼하며 내가 있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것을 참는 힘이 나의 어디에서 솟아났을까? 확실히 아벨의 충고에서였다. 또 내 기쁨을 빼앗아 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서였다. 또 내 마음의 유혹에 대한 긴장 때문이었다. 그 후에 온 편지 중에서 이 이야기의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을 베껴 본다. 그리운 제롬, 편지를 받아보고 못 견디게 기뻤어. 오르비에토에서 붙인 편지에 답장을 하려던 참인데 페루자와 아시시에서 붙인 편지가 동시에 왔어. 내 마음은 여행이라도 하는 것 같아. 몸만 여기에 있을 뿐이지. 나는 너와 함께 움브리아의 하얀 길가에 있어. 너와 함께 아침에 길을 떠나서 신선한 눈으로 먼덩이 트는 것을 바라본단 말이야. 코르토나의 저 언덕에서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었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시시의 산 위에서는 목이 어지간히 말랐지. 그때 수도사가 준 한 잔에 가득한 물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롬, 나는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보고 있어. 네가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 써보내 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진실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마음의 해방이 아니고 그 감격인가 봐. 마음의 해방이라면 거기엔 언제나 염증나는 자존심이 따라다녀. 양심이란 방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님에서도 좋은 소식이 와서 이젠 어쩐지 기쁨에 몸을 맡겨도 좋다고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생각돼. 다만 이 여름 동안에 오직 하나의 어둡고 우울한 그림자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을 쓰지만 아버지는 늘 쓸쓸해 보이셔. 아버지를 혼자 계시도록 놔두면 이내 전과 같이 쓸쓸한 기분으로 돌아가셔. 그렇게 되면 그런 기분을 돌려드리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말아. 우리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의 온갖 기쁨의 말도 아버지께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렸어. 아버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셔. 로베르는 그저께 여기를 떠났어. 얼마 남지 않은 휴가를 부친이 모범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아리라는 친구 집에서 보내겠다고 해. 여기서 보내는 생활이 그에게는 유쾌하지 않은가 봐. 떠나겠다고 할 때 나로서는 그의 계획에 찬성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산같이 쌓였어. 정말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어. 때때로 말도 분명한 생각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밤도 꿈꾸는 듯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침묵할 수 있었을까? 아마 두 사람이 모두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지. 이제 이런 무서운 침묵의 겨울은 그만두도록 해. 이제 너를 새롭게 발견한 지금 생활도 사상도 우리 둘의 영혼도 모두 나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드높고 풍부한 것으로 생각되는구나. 9월 12일 피사에서 보낸 편지는 잘 받아봤어. 여기도 여간 좋은 날씨가 아니야. 지금까지 이처럼 노르망디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정도야. 엊그제 나는 혼자서 한가로이 밭고랑 사이를 오랫동안 걸었어. 태양과 기쁨에 취해 피로했다기보다도 흥분되어 집으로 왔지. 타는 듯한 햇빛 아래 쌓여있는 볕단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이탈리아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볼 필요도 없었어. 그래, 저 자연의 아련한 찬미가 속에서 내가 알아듣고 또 이해하는 것은 내가 말하듯이 확실히 기쁨을 향한 권유야. 나는 그것을 어느 새 소리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 어느 꽃냄새 속에서도 맡아낼 수 있어.
예찬이야말로 기도의 유일한 형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야. 이 때문에 내가 무식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요즘 많은 책을 읽었어. 며칠씩 계속 내리는 비로 나는 예찬을 책 속에 쓸어넣은 셈이야. 제롬, 단지 며칠 동안 만날 그 즐거움 때문에 여행을 단축시키거나 하지 마. 분명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은 게 좋아. 나를 믿어줘. 네가 내 곁에 와도 내가 이 이상 너를 생각하지 못할 거야.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지금 내가 있어주기를 바라지 않아. 솔직히 말해볼까? 가령 오늘 밤 내가 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달아나 버릴 거야. 아, 제발 이 감정을 설명하라고 하지 마. 나는 다만 내가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겠지? 그리고 그것으로 나도 행복하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야. 이 마지막 편지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징집을 받아 낭시로 갔다. 거기에는 아는 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고독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러고 있으니 그녀에게서 오는 편지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연인으로서의 내 긍지를 위해서도 또 알리사를 위해서도 이러한 고독 속에서 그녀와의 추억은 내 유일한 자기 완성의 길이라는 것으로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이렇게 두 사람에게 주어진 쓰라린 규율도 가볍게 견뎌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몸가짐을 굳게 했으며 알리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도 오직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써보냈다. 그 외에 어떤 서글프다는 말도 써보낸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랜 이별 속에 두 사람의 용기에 걸맞은 시련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했다. 알리사로부터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는 제롬이라든가 약해져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롬 등 이런 말이 보내져 왔다. 이러한 그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입증하고 싶어서라도 그 무슨 일이든 내가 견뎌내지 못했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알리사는 이런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고 내 기다림을 지금부터 또다시 되풀이시키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점을 나무랐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왔다. 이탈리아에서도 나는 너와 같이 있지 않았어? 그런 은혜도 잊어버리곤 하는 제롬. 나는 하루도 네 곁을 떠난 일이 없어. 지금 잠시나마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줘. 내가 서로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런 것일 뿐이야. 나는 군인이 된 너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해. 하지만 상상이 잘 안 돼. 저녁 때 강베타 거리의 조그만 방에서 무엇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너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내겐 고작이야. 아니야, 그것마저 똑똑히 생각해낼 수가 없어. 정말이지, 너와는 퐁그즈마르나 르아브르에서 1년 후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1년? 나는 가버린 날짜 같은 것은 헤아려 보기도 싫어. 내 희망은 서서히 다가오는 저 미래의 한 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제롬, 정원 깊숙이 있는 낮은 흙담이 아직 생각나? 그 밑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우리는 그 흙담이로 다니면서 놀았지. 줄리엣트와 너는 용감히 그 위를 걸어갔지. 그런데 나는 조금만 걸어가려 해도 이내 현기증이 나서 네가 아래에서 발 밑을 보면 안 돼. 똑바로 앞을 봐. 하고 야단쳤지. 그러다가 너는 흙담 저쪽 끝에 올라가서 나를 기다려줬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몸이 떨리지 않았어. 현기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너만을 빤히 바라보고 나는 나를 향해 벌리고 있는 그 팔 속으로 뛰어들었지. 너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될까?
나는 너를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 의지하고 싶어. 약해져서는 안 돼, 제롬. 약한 마음을 보이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일부러 우리의 희망을 뒤로 미루고 게다가 완전하지 못한 재회를 겁내는 마음에서 내가 설날 무렵 며칠간의 휴가를 파리의 애슈버튼 곁에서 지낸다는데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기 베끼는 것은 이들 편지의 전부가 아니다. 다음은 2월 중순에 내가 받은 편지다. 엊그제 파리의 거리를 지나다가 M 서점 진열장에 너한테서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던 아벨의 책이 아주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어.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서점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책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점원에게 물어보기가 민망해 한참을 망설였단다. 차라리 아무 것이라도 다른 책을 사가지고 나와버릴까 했어. 한데 다행히도 계산대 곁에 그 교태라는 책이 쌓여있지 않겠어? 나는 책을 한 권 들고 입을 열 필요도 없이 백수를 던지고 얼른 가게를 나왔어. 나는 아벨이 책을 보내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거든. 야비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오히려 엉터리라는 느낌이야. 그 책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을 제롬의 친구인 아벨 보티에가 썼다고 생각하면 여간 창피하지가 않아. 르탕의 비평가가 이 책 속에서 발견해냈다는 그 훌륭한 재능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찾아보건만 결국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어. 곧잘 아벨의 이름이 오르내리곤 하는 이곳 르아브르에서 책에 대한 평판이 퍽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고칠 길 없는 경박스러움을 경쾌히 오한이 하고 있는 모양이야. 물론 나는 말을 조심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러한 독후감도 너에게만 전할 뿐이야. 처음에는 낙담만 하고 계시던 가엾은 보티의 목사님도 요즘에는 이 책에도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더구나.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마음을 쓰고 있지. 어제도 프랑티의 고모님 댁에서 어떤 부인이 불쑥 아드님이 성공해서 기쁘시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목사님은 좀 당황한 낯으로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 고모님도 뭐 이제 곧이죠. 곧이에요 하고 덕담하셨어. 별로 악의 없이 너도 나도 목사님을 위로하는 말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모두들 웃고 목사님까지도 웃어버렸어. 아벨의 새로운 아벨라르가 상연될 때는 어떻게 되지? 그 새 작품은 어느 극장을 위해서 쓰고 있는 모양으로 신문도 벌써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해. 가엾은 아벨, 그가 바라고 있는 성공, 그가 만족하는 성공이란 결국 그런 것일까? 어제도 프랑티의 고모님 댁에서 어떤 부인이 불쑥 아드님이 성공해서 기쁘시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목사님은 좀 당황한 낯으로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 고모님도 뭐 이제 곧이죠. 곧이에요. 하고 덕담하셨어. 별로 악의 없이. 너도 나도 목사님을 위로하는 말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모두들 웃고 목사님까지도 웃어버렸어. 아벨의 새로운 아벨라르가 상영될 때는 어떻게 되지? 그 새 작품은 어느 극장을 위해서 쓰고 있는 모양으로 신문도 벌써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해. 가엾은 아벨, 그가 바라고 있는 성공, 그가 만족하는 성공이란 결국 그런 것일까? 나는 어제 마음의 위안을 읽었어.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자는
일시적인 영광에 마음 쓰는 일이 없도다. 그 마음속에 일시적인 영광을 경멸하지 않는 자는 하늘 위의 영광을 구하지 않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로다. 나는 생각했지. 주여, 어떤 지상의 영광과도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제롬을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몇 주일, 몇 달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언제나 가지가지 추억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에 마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세월이 느리다는 것, 세월이 지루하다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았다. 외삼촌과 리사는 오는 6월에 마침 해산이 가까워진 줄리에트를 만나러 님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줄리에트의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왔기에 두 사람은 출발을 서둘렀다. 알리사는 이런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르하브르로 보낸 너의 마지막 편지는 아마 우리가 그곳을 떠난 뒤에 도착했나 봐.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겨우 이리로 돌아온 것은 어찌된 셈인지. 꼬박 일주일 동안은 나는 뭔가 허전한, 으스스하고 불안한, 쇠약한 마음으로 지냈어. 아, 제롬 없이는 이제 정말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아. 줄리에트는 다시 좋아졌어. 우리는 하루하루 그다지 걱정할 일 없이 해산을 기다리고 있어. 줄리에트도 내가 오늘 아침 너에게 편지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애기 비부에 도착한 이튿날 줄리에트가 나에게 너의 안부를 묻더라. 편지 자주 하느냐고.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다 나았고 잘 지낸다고 전해달래. 동생은 언제나 명랑한 표정 속에 행복의 연극을 해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얼마쯤은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의 동생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전에 그녀가 꿈꾸고 있던 것, 그녀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되던 것과는 아주 별개의 것이야.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처럼 영혼과 깊은 교섭을 갖는 것일까? 그리고 외부에서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여러 가지 요소는 또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일까? 들판 쪽으로 혼자 산책을 나가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다만 거기 가서 내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너무나 내가 즐거워질 수 없다는 점이었어. 줄리에트가 행복하다는 것만으로 이제는 나도 10분 만족하면 좋으련만 내 마음은 또 어째서 나 자신도 막을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우울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느낀 것이라고 해서 말이 지나치다면 적어도 내가 본 이 고을의 아름다움조차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더할 따름이야. 이탈리아에서 편지를 보낼 그 무렵 나는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 없이 혼자만 보고 있으므로 어쩐지 모든 것을 너에게서 훔쳐내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아. 그야 풍그즈마르나 르아브르에 왔을 때는 슬픈 비 내리는 날을 생각해서라도 참는 힘을 길렀지. 그러나 여기에 오니 그 힘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어버렸어. 나는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힘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해. 이 고장 사람들, 그들의 명랑한 기질, 그 모든 게 내 비위에 거슬려 못 견디겠어. 아마도 내가 적적하다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들처럼 떠들 수가 없다는 것일지도 몰라. 확실히 이전에는 나의 기뻐하는 마음속에 얼마만큼 오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나 봐. 지금 이렇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들뜬 분위기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어쩐지 멸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여기에 온 뒤로는 기도조차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어. 어쩐지 하느님이 그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이 들어. 안녕, 이제는 그만 쓰겠어.
하느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말, 내 약한 마음, 슬픔, 게다가 이런 것을 숨김없이 죄다 쓰고 만 것이 나는 몹시 부끄러워. 오늘 밤 우편집 배원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아마 내일은 내 손으로 모두 발기발기 찢어버릴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 편지에는 조카딸이 생겼다는 것, 줄리에트와 외삼촌이 매우 기뻐한다는 것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이윽고 또 퐁그즈 마르에서 보낸 편지가 왔다. 7월이 되자 줄리에트도 언니들을 쫓아와 거기에 있었다. 에드와르 씨와 줄리에트는 오늘 아침에 떠났어. 유달리 그 귀여운 계집의 생각이 나. 반년쯤 지나 다시 만날 무렵엔 그 동작도 아주 달라져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려는 동작 하나하나를 모두 눈여겨보았겠지. 성장이란 정말 신기해. 놀랄 뿐이야. 우리가 보통 때 주의만 기울인다면 보다 더 놀라운 일이 많을 거야. 희망에 가득 찬 조그만 요람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이기심, 자기만족, 그리고 선한 마음의 부족 때문에 발전은 재빨리 멈춰지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그렇게도 신에게서 먼 지점에 머물러 버리지. 아마 우리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가까이 가려는 마음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보람있는 일일까. 줄리에트는 아주 행복한 모양이더군. 처음에는 피아노와 독서를 그만두었다기에 좀 슬펐지만 그건 에두아르 테시에르 씨가 음악에도 독서에도 취미가 없기 때문이야. 확실히 줄리에트는 남편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은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반대로 줄리에트 쪽에서 남편 사업에 흥미를 갖고 남편도 줄리에트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나 봐. 올해는 사업 규모도 어지간히 커진 모양이야. 에두아르는 르아보르에 귀한 단골 손님들이 생긴 것을 결혼 덕택이라고 기뻐한대. 로베르는 요전에 장사 때문에 여행할 때 에두아르 씨를 따라갔어. 에두아르 씨는 그 애를 잘 보살펴 주셨는데 그의 성격도 알았다면서 그 애가 그의 사업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굳게 믿고 있어. 아버지도 퍽 좋아지셨어.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젊어지신 모양이지. 그래서 밭일이며 정원일에도 즐거움을 갖기 시작하셨고 또 나더러 큰 소리로 책을 읽어달라곤 하시지. 책을 읽어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애슈버튼 씨와 시작하는 것인데 테시에른의 가족이 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거야. 나도 이제부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내가 좋은 책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싶어. 오늘 아침에도 한 권씩 한 권씩 몇 권의 책을 끄집어내 보았지만 내 마음을 끄는 것이라고는 없었어. 이 무렵부터 알리사의 편지는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또 절박해졌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알리사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내왔다. 걱정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만날 때까지의 하루하루가 무겁게 나를 덮치고 짓눌러서 괴로워. 아직도 2달이나 남았어. 그 2달은 너와 떨어져 지내온 이제까지의 시간보다 더 길게 생각돼. 못 견디게 기다려지는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 그때뿐이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책도 아무런 매력이 없고 산책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나는 너의 괴로운 노동, 어쩔 수 없는 훈련을 부러워해. 끊임없이 너에게서 내 자신을 떼어다가 녹초로 만들어 어처구니 없이 하루하루를 빼앗아 버리는
그리하여 저녁이면 내 자신을 그만 잠속으로 쓸어 넣어버리는 그런 훈련이 나는 부러워. 야외 훈련에 대한 것을 적어보낸 씩씩한 편지는 그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어. 내가 편지에 써보낸 저 도치감, 아침의 기쁨, 반쯤 현기증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나는 잘 알 것 같아. 새벽에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반짝임 속에 그 말제빌의 고지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며칠 전부터 몸이 좀 불편했지만 대단하진 않아. 아마 너를 지나치게 기다리고 있는 탓인가 봐. 그러고 나서 6주일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야. 돌아올 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젠 편지할 틈도 없을 거야. 풍구지마루에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새 기후가 나빠져 날이 춥고 아버지도 자꾸 시내로 들어가자고만 하셔. 줄리에트도 로베르도 있지 않으니까 편히 묵게 할 수 있었는데 역시 너는 프랑티의 고모님 댁에 묵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모님도 내가 오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만나게 될 날이 가까워질수록 기다리는 내 마음은 더욱 괴롭고 두려워.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온다는데 지금 와서는 두려워하다니. 그러나 이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 돌아와서 누를 벨소리,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상상만 해도 벌써 내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아 가슴이 사뭇 괴로워. 내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리라고 기대하지 마. 어쩐지 내 과거는 거기서 끝나버릴 것 같아. 그 너머 저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거기서 내 삶이 그치기나 할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우루, 즉 내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나는 또 한 통의 아주 짧은 편지를 받았다. 르하브르에서의 체류도 우리의 재회의 첫 시간도 지루한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엔 나도 대찬성이야.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던 편지 속의 얘기 말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으려고. 학교 등록 때문에 26일까지 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틀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지 마. 우리에게는 앞으로 긴 일생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은 프랑티의 이모 댁에서였다. 나는 계속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갑자기 둔해지고 몸가짐도 뻣뻣해진 듯 싶었다. 알리사도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형편없는 최초의 인상 같은 것이야 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나는 나대로 옛날 그대로의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처음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단 둘만 있게 하기 위해 우리 곁을 빨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친절이었다. 글쎄 고모님 조금 더 방해되지 않아요. 뭐 별로 비밀 얘기도 없는걸요? 알리사는 이모가 자리를 뜨려고 눈에 띄게 애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나도 잘 알아.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으니 두루두루 할 얘기가 많을 거야. 제발 고모님 자리를 뜨지 마세요. 그러는 건 도리어 불친절한 거예요. 그것은 노여물 띤 말투여서 알리사의 목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모님이 나가버리시면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그러나 단둘이 있게 되는데 어떤 두려움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대화는 쾌활한 척 그리고 이면에는 저마다 불안을 숨기면서 겉으로만 억지로 활기를 띠며 계속되었다. 비콜랭 외삼촌이 점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튿날도 만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첫날 오후는 아무 일도 없이 기분 좋게 이 희극의 결말을 짓고 헤어졌다. 나는 식사 시간보다 훨씬 전에 외삼촌 댁으로 갔다. 알리사는 어떤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알리사는 친구를 따돌리려 하지 않았고 친구 측에서도 눈치 있게 가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 친구도 돌아가고 단둘이 있게 되자 나는 왜 친구도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붙들지 않았느냐고 뜻밖인 척 해 보였다. 알리사도 나처럼 밤을 새운 듯 했다. 그래서 둘 다 몹시 피곤했고 신경이 날카로웠다. 외삼촌이 오셨다. 외삼촌은 귀가 어두워져서 내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알아듣도록 하려면 크게 말해야 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맥이 빠졌다. 점심 식사 뒤에 프랑티의 이모는 미리 약속한 대로 마차로 우리를 데리러 왔다. 이모는 우리를 오르쉐까지 데리고 간 다음 돌아오는 길에 알리사와 나를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곳에 내려 걷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매우 더운 계절이었다. 우리가 거닐던 근방은 때마침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어 분위기라곤 거의 없었다. 잎사귀 없는 나무들은 숨 돌릴 그늘 하나 지어주지 못했다. 이모가 마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빨리 가려고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몹시 두통이 나서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랄까 나는 걸어가면서 알리사의 손을 잡았다. 알리사는 잡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한 흥분, 걸어가느라고 숨가빠진 호흡, 말이 없는 채로 있는 거북스러움, 이런 것들로 해서 피가 온통 얼굴로 몰려 올라왔다. 관자놀이가 뛰는 소리가 들렸다. 알리사는 기분이 나쁜 듯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이렇게 서로 땀에 젖은 손을 잡고 있는 것이 거북스러워 우리는 다시 손을 놓고 말았다. 각자의 손은 슬프게 힘없이 떨어졌다. 우리는 너무 빨리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차보다도 훨씬 먼저 내 거리에 닿았다. 이모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딴 길로 해서 아주 천천히 마차를 몰고 왔던 것이다. 알리사와 나는 비탈진 둔덕에 걸터 앉았다.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버린 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윽고 거기에서 일어나 우리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쪽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런데 곤란했던 것은 지나치게 자상한 이모의 친절이었다. 이모는 벌써 두 사람 사이에 충분히 얘기가 된 줄 알고 우리의 약혼식 등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다. 알리사는 참다 못해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심한 두통이 난다며 상대하려 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끝나고 말았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몹시 피로했다. 감기 기운까지 있어 기분도 나빴다. 나는 정오가 지나서야 비콜랭 외삼촌 댁에 갈 마음이 생겼다. 운 나쁘게도 알리사는 혼자 있지 않았다. 이모의 손녀라는 마들렌 프랑티에가 와 있었다. 알리사가 이 아이와 즐겨 얘기하곤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며칠 동안 할머니 댁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가실 때 곧장 산중턱으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럼 저도 기다렸다가 같이 가겠어요. 기계적으로 나는 승낙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나는 알리사와 단둘이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애가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나는 전날과 같은 견디기 어려운 거북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 이야기는 이윽고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술술 풀려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경박한 것이 되지는 않았다. 내가 알리사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를 하자 알리사는 이제껏 보이지 않던 이상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알리사는 내가 다음날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이제 또 머지않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작별의 의뢰에 붙어 다니는 서글픈 느낌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식사 뒤에 어떤 막연한 불안에 쫓겨 나는 시내로 내려가 1시간 남짓 돌아다니다가 다시 피콜링댁 초인종을 누를 생각을 했다. 나를 맞은 것은 외삼촌이었다. 알리사는 몸이 편치 않다고 벌써 자기 방으로 올라가 누워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외삼촌과 이야기를 하다가 집을 나왔다. 이처럼 여러 가지 빗나가기만 한 일로 인해 몹시 화가 났지만 이제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었다. 모든 일이 설사 우리에게 좋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북스러운 기분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알리사까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다음 편지는 내가 파리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받은 것이다. 이 무슨 쓰라린 재회였을까? 너는 마치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듯 생각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너 자신도 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겠지? 이제부터도 늘 이럴 것임에 틀림없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아, 이제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기로 해.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잔뜩 있었지만 거북스러운 생각, 엇갈리는 기분, 뻣뻣한 태도, 침묵은 대체 어찌 된 것일까? 내가 돌아온 첫날은 나도 그 침묵을 기쁘게 여겼어. 이윽고 침묵도 사라지리라. 제롬도 내게 기쁜 얘기를 해주리라 생각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 그러나 오르쉐에 갔을 때 우리의 쓸쓸한 산책이 무언중에 끝나버린 것을 보았을 때 더구나 서로 쥐었던 손이 어느덧 떨어져 늘어졌을 때 나는 이 마음이 탄식과 고통으로 이지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 나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내 손이 내 손을 놓았다는 것보다도 설사 내가 손을 놓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놓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야. 내 손도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이튿날, 바로 어제야, 나는 오전 내내 어리석게도 너를 기다렸어. 집에 있다가 너무 불안해서 부둣가 근처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나와달라고 짧게 써놓고 집을 나왔지. 한참이나 나는 커다란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러나 내가 없는 데서 바라보는 바다는 너무 가슴 아팠어. 나는 문득 혹시나 내가 내 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집으로 돌아왔어. 오후에는 내가 틈이 없었어. 마들렌이 바로 그 전날 내일 가도 좋으냐고 하기에 나는 너를 오전 중에 만날 생각으로 와도 좋다고 말했거든. 이제 생각해보면 그 애가 있어준 덕분에 이번에 우리가 만났던 중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때 잠시 동안 나는 이런 은근한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그런 이상야릇한 환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어. 내가 그 애와 같이 걸터 앉아있던 긴 의자에 내가 가까이 와서 내 쪽으로 몸을 굽히고 잘 있어? 하고 말했을 때 나는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 그 다음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직감적으로 아, 제롬은 이제 떠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 내가 마들렌과 같이 나가자마자 나에게는 이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졌어. 너는 몰랐을 거야. 나는 곧 내 뒤를 따라갔어. 좀 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제껏 못다한 이야기를 모조리 얘기해버리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어느덧 프랑티에 댁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어.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 게다가 용기도 없었고
나는 실망에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너에게 편지를 써. 몇 번이나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이 작별의 편지를 보내려고 생각했지. 말하자면 내게는 우리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모두가 다만 하나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뿐이라는 느낌이 무섭게 들었어. 아, 제롬.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서로 떨어져 있는 편이 좋을 거야. 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역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내 곁으로 가까이 올 때 느낀 설렘에서, 거북스러운 기분에서 얼마나 깊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야.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사실을 고백해야겠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욱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실은 전부터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했어. 그러던 것을 그처럼 기다리다 만난 이번에야 비로소 아주 똑똑히 알게 된 거야. 이것은 너도 똑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야. 안녕. 깊이 깊이 사랑하고 있는 나의 제롬. 안녕. 하느님께서 제롬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면서 인간이 마음 편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야. 이 편지만으로는 나를 괴롭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알리사는 다음과 같은 추신을 편지를 쓴 다음 날마저 적어서 함께 보냈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것은 우리 두 사람 일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마음을 써달라는 거야. 너와 단둘이만 알고 있어야 할 일을 너는 가끔 줄리에트나 아벨에게 말해서 그 때문에 나를 언짢게 했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내가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제롬의 사랑은 무엇보다 두뇌에서의 사랑,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지적인 도취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내가 이 편지를 아벨에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욕이 확실히 편지 끝에 적힌 몇 줄을 더 써넣게 했으리라. 얼마나 날카로운 눈, 남을 꿰뚫고 있는 눈으로 제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내 말 속에서 아벨의 어떤 조언의 그림자라도 찾아낸 것이었을까. 나는 퍽 오래전부터 아벨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벨과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충고가 슬픔의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공연한 것이었다.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무척 고민했다. 나는 알리사에게 답장을 쓰려고 했다. 너무 정색을 하고 덤비는 논쟁이나 너무 격한 항변, 대수롭지 않은 말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이 이상 고치기 어려울 만큼 깊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20번이나 편지를 고쳤었다. 편지에는 내 애정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마침 신경 써서 정성스레 쓴 편지의 초안이 내게 있었다. 이 종이장은 눈물에 젖어 있다. 오늘 꺼내 다시 읽어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알리사,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모두를. 너의 편지는 너무나 나를 괴롭혀. 내 걱정을 그냥 웃어넘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꺼울까. 그래, 내가 적어보낸 것은 전부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다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을 뿐이야. 그저 한낱 상상에 지나지 않는 일을 두고 왜 너는 그렇게 무서운 사실로 생각할까? 게다가 또 왜 그것으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굳히려고 만들까? 만일 내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아, 이런 잔인한 상상 따위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내 편지도 이런 상상을 지워버려야 할 거야. 그렇다면 너의 일시적인 걱정 따위는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알리사, 이치를 알려들면 내 말은 이내 얼어붙고 말아.
나에겐 마음의 신음소리만이 들려올 따름이야. 나는 너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교 같은 걸 부릴 수가 없어. 너와 나와의 편지 왕래 때문에 맨 처음 너와 나는 좋은 사이였으나 나중에 와서는 현실 속에 떨어져. 보다시피 지금은 상처투성이고 게다가 또 너도 이제 다시 편지를 쓴다 하더라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 이번 같은 편지를 받기에는 내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동안 너와 나 사이의 모든 편지 교환을 끊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 이 편지의 끝 구절에서 그녀의 판단에 대해 항변을 시도하면서 나는 한번 만나자고 간절히 청했다. 요전에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생각과 빗나갔다. 준비도 절차도 계절도 좋지 못했고 게다가 신중함이 없이 지나치게 열렬하기만 한 우리의 편지 왕래마저도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만나기 전에 오직 침묵만을 지키리라. 나는 봄에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퐁그지마르가 좋다. 거기라면 모든 추억도 또한 외삼촌도 나를 위해 좋은 접대를 해주리라. 비록 그녀가 매우 짧은 기간 체류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부활절 휴가 동안만은 알리사에게 전부 맡기기로 했다. 내 결심은 분명히 정해졌다. 그래서 편지를 띄우고 나자 곧 나는 공부에 몰두할 수가 있었다. 그해 연말이 되기 전에 나는 다시 알리사를 만나게 되었다. 애슈버튼이 며칠 전부터 건강이 나빠졌고 크리스마스 나흘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돌아와 예전처럼 애슈버튼과 지내게 되었고 나는 잠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었다. 나는 그녀의 임종도 볼 수 있었다. 알리사로부터의 엽서는 그녀가 내가 겪고 있는 불행보다도 우리의 침묵의 맹세 쪽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외삼촌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가 잠깐만이라도 참석하겠다는 사연이었다. 장례식 때도 관을 뒤따라갈 때도 그녀와 나는 거의 단둘이 있었지만 몇 마디의 말만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당에서 알리사가 내 곁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그녀의 상냥한 눈길이 가끔 내 얼굴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럼 부활절까지는 아무것도. 그녀는 나와 헤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부활절에는 기다리고 있겠어. 우리들은 그때 묘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정거장까지 바라다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들어 마차를 불러 세우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나를 남기고 가버렸다.